안녕하세요. 더 배움 사회팀 경제 오늘 7번째 강의 시작할게요. 자, 지난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생산에서의 외부 경제와 그리고 생산에서의 외부 불경제 봤죠? 자, 오늘은 소비에서의 외부 불경제 그리고 소비에서의 외부 경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에서의 외부 불경제는 자, 이건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큰 그런 상태를 말하겠죠. 예. 그래서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기 때문에 어떤 사적 편익의 어떤 제한이나 뭐 세금, 뭐 과태료 등을 통해서 사적 편익을 좀 줄여줌으로써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을 갖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사회적인 최적화를 달성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소비에서의 외부 불경제.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어떤 사무실에서 어떤 팀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팀장은 흡연자고, 자, 팀원들은 비흡연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팀장이 사무실에서 담배를 막 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팀장이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니까 자, 팀원들은 간접 흡연을 하게 되겠죠. 간접 흡연을 하면 뭐 병원비가 지출이 될 수도 있어요. 뭐 폐암이나 폐렴에 걸려서 그런 경우에 이제 소비에서의 외부 불경제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담배 소비를 줄이는 게 좋겠죠. 담배 소비를 좀 강제적으로 줄여보자. 그래서 실내에서 담배를 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담배값에 세금을 붙여서 담배값을 상승을 시켜서 담배 소비를 감소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겠어요. 자, 그런 방법을 취하면 어떻게 되죠? 자,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담배 소비하는 게 더 힘들어지니까 수요가 줄어들어서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 요만큼 이동하는 요 크기가 뭐 과태료 부과라든지 세금의 인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요만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의 이동을 통해서 사회적인 최적 소비량, 자, 이것을 달성을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플로우 차트 한번 보죠. 자, 소비에서의 외부 불경제가 발생할 때, 자, 사무실에서 부장님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운다. 자,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에 비해서 더 크다. 그래서 과잉 소비가 되고 있다. 이럴 때 좀 규제, 법적으로 실내에서 담배 피는 것을 뭐 규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실내에서 담배 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세금을 인상한다든지 이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사적 편익을 감소를 시켜서 자, 사회적 비용, 사적 비용, 편익입니다. 편익.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을 갖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인 최적 균형이 달성된다. 최적 소비량이 달성이 된다. 자, 이것이 소비에서의 외부 불경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비에서의 외부 경제 보죠. 소비에서의 외부 경제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시장은 교육시장입니다. 교육시장. 자, 그래서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 지적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올라갈 수가 있죠. 자,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교육시장에서. 그런데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할 때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지식 때문에 더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소비에서의 외부 경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그 회사가 뭐 교육회사가 아니고 뭐 그냥 일반 다른 회사라면 이 교육시장과 내가 회사에서 가서 일을 해서 그 회사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겠죠? 자, 그래서 교육 소비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자, 교육 시장이 커지고 자, 교육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자,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자, 소비에서의 외부 경제가 일어나서 그 교육 시장의 활성화,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소비함으로 인해서 자, 사회의 생산성이 늘어날 때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자, 사적 편익, 그리고 사회적 편익. 둘 중에 어느 게 큰 건가요? 네, 사회적 편익이 큰 거겠죠.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교육의 소비를 도와줘서 교육이 좀 더 많이 소비가 되고 교육 시장이 활성화가 되게끔. 예,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거를 이제 도와주는 게 좋죠. 그런 방법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이제 교육 소비에 보조금 지급하는 게 대표적인 게 있죠. 자, 그래서 교육 소비에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은 사적 편익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 두 개를 똑같이 맞춰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인 최적화를 달성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 수요 곡선이 두 개가 있어요. DA, DB가 있고, 자, 균형 거래량도 QA, QB가 있는데, 자, 원래 교육이 여기에서 교육의 수요 곡선이 이만큼이었고, 교육의 이제 균형 거래량이 교육 시장에서 균형 거래량이 QA였다면, 우리가 그 보조금을 지급을 함으로써, 자, 교육의 수요를 늘릴 수가 있는 거죠. 오른쪽으로. 그래서 한 요 정도만큼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교육의 수요를 늘린다면 사회적인 최적화가 달성이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자, 교육 시장에서의 가격은 좀 올라가고, 그리고 교육 시장에서의 균형 거래량, 즉 교육 소비가 늘어난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다. 사회적인 최적화다. 이런 얘기죠. 자, 플로우 차트 한번 보죠. 네, 여기도 비용이 아니고 편익이죠. 이것도 편익. 자, 소비에서의 외부 경제가 발생을 할 때, 자, 소비에서의 외부 경제가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소비를 좀 촉진을 시켜줘서 소비를 늘려서 그 외부 경제가 더 많이 사회에 퍼지도록 하는 게 좋겠죠. 자, 어떤 보조금이나 이런 게 지급되기 전에는 자,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더 큰 상황이죠. 그래서 보조금 같은 걸 지급함으로써 사적 편익을 좀 키워준다. 그래서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 요거 두 개를 갖도록 정부가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최적 균형을 달성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보조금을 주는 과정을 외부 효과의 내부화라고 하죠. 자, 다음 토픽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토픽은 자, 공공재와 공유자원이 되겠어요. 자, 우리 공공재와 공유자원 알아보기 전에 경합성과 배제성 이것이 무엇인지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경합성 한번 읽어보죠. 경합성은 자, 한 경제 주체가 어떤 재화를 소비하게 되면 다른 경제 주체는 그 재화를 소비할 수 없게 되거나 소비에 제한을 받는 성질. 자, 뭐 길게 써놨지만 사실은 간단한 얘기죠. 나랑 친구랑 이렇게 둘이 있는데 자, 우리 앞에 아이스크림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내가 다 먹었다. 하나를. 그럼 내 친구가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나요? 못 먹게 되죠. 자, 한 경제 주체.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재화를 소비했더니 다른 경제 주체, 내 친구가 아이스크림을 못 먹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대부분의 어떤 재화들이 이런 경우가 많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재화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앞으로 살펴볼 거고요. 자, 한 가지 더 보죠. 배제성 읽어볼게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제 주체의 소비를 막을 수 있는 성질. 자, 우리 아까 아이스크림 예를 들었잖아요. 아이스크림이 공짜인가요?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되죠. 그 슈퍼에 있는 아이스크림 그냥 가져다 먹으면 자, 쇠고랑 차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공짜가 아니다. 한마디로 그런 얘기입니다. 공짜가 아니면 배제성이 있다. 어떤 재화가. 그리고 내가 아이스크림 먹으면 친구가 아이스크림 못 먹게 된다. 그건 경합성이 있다. 이 두 가지 기억하고 넘어가죠. 자, 다음 볼까요? 자, 그래서 재화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경합성의 유무에 따라서 혹은 배제성의 유무에 따라서 그 재화를 사적 재화, 공유자원, 그리고 공공재, 자연독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적 재화는 뭐 일반적인 거죠. 우리 다 아는 것들. 그리고
자, 경합성이 있고 배제성이 없으면 공유자원이 되는 거고, 자, 경합성이 없는데 배제성이 있으면 경합성도 없고 배제성도 없는 거, 이게 공공재가 되는 거죠. 자, 한번 보죠. 자, 사적재와 우리 아까 아이스크림 예를 들었죠. 자, 배제성도 있고 경합성이 있습니다. 공짜도 아니고 내가 먹으면 친구가 못 먹습니다. 이런 게 사적 재화고요. 자, 공유자원 한번 볼게요. 자, 어떤 목초지에 풀이 있다고 해봅시다. 뭐 소유권이 없는 땅에 풀이 막 자라고 있는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제 소를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풀을 먹이는 거죠. 자, 근데 어떤 집 소가 풀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다른 소들이 먹을 풀이 없어지죠. 자, 그게 바로 경합성이죠. 한 소가 너무 많이 먹으면 다른 소가 먹을 풀이 없어진다. 이게 경합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 목초지는 소유권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그 목초지 안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배제성은 없다. 어떤 그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이 목초지의 풀이죠. 자, 공공재 한번 볼까요? 공공재 대표적인 예는 국방 서비스죠. 자, 우리 젊은 군인들이, 우리 동생들이 나라를 열심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 그런데 국방 서비스에 경합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내가 국방 서비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해서, 뭐 많이 받고 있는 건 없죠. 남들하고 똑같이 받고 있는 거니까. 자, 내가 국방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해서 내 친구가 국방 서비스를 못 받게 되느냐? 아니죠. 나의 소비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국방 서비스를 못 받게 되거나 아니면 국방 서비스를 조금만 받게 되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국방 서비스는 경합성이 없는 거죠. 자, 국방 서비스. 우리가 따로 국방 서비스한테 국방 서비스에 돈을 지불하지는 않죠. 자, 혹자는 이제 세금을 우리가 내니까 국방 서비스에 돈을 지불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자, 세금을 안 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국방 서비스를 못 받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세금 안 내도 국방 서비스는 다 받고 있죠. 그래서 돈 안 낸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배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국방 서비스는 경합성과 배제성 모두 존재하지 않는 공공재에 해당하는 그런 재화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도로 한번 보죠. 이 도로가 되게 좀 트리키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헷갈릴 만한 문제들이. 한번 보죠. 교통 정체가 있는 유료 도로. 자, 일단 유료 도로니까 돈을 내야지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짜는 아니다. 그래서 배제성이 있다. 자, 교통 정체가 있어요. 교통 정체가 있다. 그러면 내가 그 도로에 들어가면 차가 더 막히겠죠? 그러면은 그 도로를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이 좀 차가 더 막히면 그 도로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편익이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경합성이 있다. 내가 그 도로에 진입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차가 더 막히게 된다. 그래서 교통 정체가 있는 도로의 경우는 경합성이 있는 재화 혹은 서비스이다. 그런 얘기죠. 자, 공유자원. 교통 정체가 있는 무료 도로. 배제성이 없죠. 무료 도로는. 야, 누구나 차만 있으면 진입을 할 수 있겠죠. 뭐 마차를 끌고 가든 어떻든. 그런데 교통 정체가 있죠. 정체. 아까와 마찬가지로 내가 그 도로를 사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 도로를 소비하는 거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 거죠. 차가 더 많이 막힌다든지 아니면 내가 목적지까지 가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은 그 도로를 사용함으로 인해 얻는 편익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자, 경합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교통 정체가 없는 무료 도로. 교통 정체가 없으면은 내가 그 도로 사용한다고 해서 차가 더 막히거나 그러진 않겠죠. 자, 어떤 도로에 그 차들이 다 제한 속도 80km로 다 달리고 있다고 해봅시다. 차가 안 막혀서. 자, 법정 제한 속도
그럼 내가 이 도로에 들어갔다. 내가 한 명 들어감으로 인해서 교통 정체가 심해지진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역시 제한 속도인 80km로 계속 달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통 정체가 없는 경우에는 경합성이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그 도로에 진입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그 도로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편익이 줄어들거나 그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통 정체가 없는 도로의 경우는 경합성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료니까 배제성이 없죠. 공짜니까. 네. 자, 우리 그래서 사적 재화와 공유자원 그리고 공공재 이렇게 세 가지 차이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자, 자연 독점은 뭐 우리가 딱히 따로 분석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보죠. 다음 거. 자, 그래서 우리 공공재 한번 볼게요. 공공재부터 보죠. 국방 서비스, 그러니까 공공재였죠. 자, 공공재는 무엇이냐?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 최적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된다. 정부가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아까 그 공공재는 배제성이 없었죠. 물론 경합성도 없고. 그래서 그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남들하고 똑같이 편익을 누리면서. 그것이 바로 무임승차 얘기죠. 한 경제주체가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이득을 봤죠. 편익을 얻었어요. 그렇지만 경제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자 하는 행동. 이것이 무임승차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하나 예를 좀 들어볼까요? 자, 여기 길이 하나 있어요. 도로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A는 여기 살고, 자, B는 여기 산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살고 있고, 자, 여기는 비포장도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소유권이 없는 도로가 아니죠. 비포장도로라고 할 수 있겠죠. 비포장도로고, 이제 여기는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여기는 A의 집이고, 여기는 B의 집이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A가 이제 큰 도로에서 비포장길을 지나서 자기 집을 드나들어야 되죠. 자, 그래서 A가 어느 날 여기다가 불편하다. 그리고 A가 도로를 설치했습니다. 여기다가 도로를 설치했어요. 자위를 들여서. 그런데 B는 어떤가요? B도 이제 집에 드나들기 편해졌죠. 비포장 도로에서 오는 거리가 짧아졌기 때문에 자기 집에 갈 때 A가 설치한 도로를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B가 A한테 돈을 줄까요?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B가 A한테 돈을 줄 이유는 없죠. 여기는 소유권이 정해져 있지 않은 땅에 A가 도로를 설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B는 이걸 이제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경제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런 거를 이제 무임승차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임승차가 발생을 했을 때, 자, 이런 일이 이제 무임승차가 있는 경우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뭐 A랑 B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100명의 사람들이 이 동네에 살고 있는데 누군가 하나 도로를 건설을 하면 자기는 이득을 보는 거죠. 그리고 돈을 안 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누군가가 내 돈을 들여서 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유인이 굉장히 적죠. 내 돈 들여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서로 이제 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공공재에 해당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을 남들이 해주겠지 하고 미루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좀 생산이 사회적인 적정 수준보다 적게 생산이 되겠죠. 서로 재화의 생산, 서비스의 생산을 미루다 보니까. 그래서 정부가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이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 동네에는 사람이 얼마나 살고 그리고 어디 사니까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도로를 이렇게 저렇게 설치하는 게 이게 딱 적당하겠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공공재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공유자원 뭔지 한번 볼까요? 공유자원은 아까 얘가 목초지에 풀이 있었죠. 자,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과잉 소비될 가능성이 있죠. 적절한 수준의 소비를 하도록 정부가 개입을 하여야 한다. 자, 과잉 소비될 가능성이 있죠. 자, 어떤 목초지가 있는데, 자, 목초지가 여기 있고, 자, A가 있고, B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소를 한 마리씩 가지고 있어요. 소를 한 마리씩 가지고 있는데, A가 이 목초지에 자기 소를 데리고 가서 풀을 막 먹였어요. 그러면은 B네 집 소가 먹을 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A가 데려가서 먹이기 전에 아니면 B가 그 목초지에 소를 데려가서 풀을 먹이기 전에 우리 소부터 빨리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둘이 경쟁적으로 이제 목초지에 풀을 뜯으러 가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남들이 먹기 전에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딱 적절한 수준의 소비가 아니라 그 과잉 소비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얘네 둘이 서로 목초지에 가가지고 풀을 막 먹였어요. 그러면 어느 날 여기 풀이 다 없어지겠죠. 이 목초지 안에 있는 풀이.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A도 B도 여기 가서 소한테 풀을 먹일 수가 없죠. 자, 그런 것이 공유자원의 비극입니다. 공유자원이 필요 이상으로 빠르게 고갈되어 버리는 현상. 얘네 둘이 서로 지네 소 먹이려고 이제 과잉 소비를 할 거니까, 그리고 관리는 안 하겠죠. 지 땅이 아니니까. 그래서 풀이 빨리 고갈된다. 요것이 공유자원의 비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자원의 비극을 어떻게 방지를 할 수가 있느냐? 자, 목초지에 풀이 있어요. 그래서 A랑 B랑 경쟁적으로 가서 먹이고 있어. 근데 아직 고갈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관찰이 됐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목초지에 소유권을 설정을 합니다. 뭐 반으로 갈라서 여기는 A 거, 아니면 여긴 B 거, 정부에서 이렇게 공짜로 딱 잘라서 나눠주던지, 아니면 이거를 다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한번 출입할 때 얼마씩 받고, 그리고 몇 시간 있다가, 뭐 30분 있다가, 그 다음에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공유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자, 빠르게 공유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면, 공유자원의 비극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도, 자, A가 자기 땅이니까 풀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당히 먹이고, 적당히 관리를 할 것이고, B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공유자원과 공공재죠. 그 다음으로 이제 세금에 대해 좀 알아볼까요? 세금. 자, 세금은 뭐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납부자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죠. 납세자와 담세자. 납세자가 뭔지 한번 보죠. 납세자는 세금의 부담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직접 납부하는 사람. 담세자,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죄송합니다. 자, 납세자는 세금의 부담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직접 납부하는 사람이고, 자, 담세자는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부담하는 사람. 헷갈리죠? 무슨 얘기인지. 자, 부담과 납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그 편의점에서 내가 껌을 사 먹는 예를 한번 보죠. 내가 1,000원짜리 껌을 사 먹었는데 그 껌값 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10%가 아니고 100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담세자는 누가 되나요? 나는 그 껌을 사 먹을 때 그 껌을 팔아서 그 정부에 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를 내가 껌을 사 먹을 때 그 돈을 줬죠. 편의점 주인한테. 내가 부담한 거죠, 세금을. 부가가치세는 내가 편의점 주인한테 준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준 부가가치세, 편의점 주인이 나한테 받은 부가가치세를 가지고 이제 국세청에 가서 그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납세자는 편의점 주인이 되는 거고, 자,
자, 담세자는 내가 되는 겁니다. 뭐 쉽죠?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직접세와 간접세. 자, 이건 뭐냐?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 간접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자, 우리 아까 봤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죠. 자, 부가가치세는 내가 냈죠? 내가 그것을 국세청에 갖다 낸 게 아니고 껌값의 10%를 편의점 주인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담세자가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세금을 편의점 주인이 나한테 받은 세금을 자, 국세청에 갖다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납세자. 그 경우에는 납세자가 편의점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다. 내가 껌을 사 먹었을 때 담세자는 내가 되는 거고 납세자는 편의점 주인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직접세. 자,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그런 세금은 뭐가 있을까요? 자, 소득세 같은 게 있겠죠? 재산세 같은 것들. 예. 그거는 내가 부담을 하는 거고 내 돈에서 내는 거고 그리고 또 내가 직접 갖다 내야 된다. 예. 그런 얘기죠. 자, 다음 한번 보죠. 예. 세율에 따른 구분. 자, 과세표준, 누진세, 비례세 이렇게 세 가지 나와 있죠.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할 때 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것. 그리고 누진세는 무슨 얘기냐?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비례세, 과세표준과 무관하게 일정한 세율을 적용을 한다. 자, 무슨 얘기인가요? 과세표준이 뭔지 한번 보죠. 자, 소득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소득세. 자, 어떤 사람은 1년에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1년에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국세청에서. 자, 3천만 원보다 적게 버는 사람은 소득세를 한 10%만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3천만 원하고 5천만 원 사이에 1년 연간 소득이 요 사이에 있는 사람은 한 15%만 내라. 소득세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연간 소득이 5천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은 세금을 한 20%는 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보죠. 과세 표준이 뭡니까? 이렇게 소득 구간을 나눠 놓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3천만 원 이하, 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5천만 원 이상. 요게 이제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눠 놓은 게. 그리고 이제 소득세가 바로 누진세죠. 자, 과세 표준이 커질수록 자, 3천만 원 이하,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그리고 5천만 원 이상. 예, 커질수록 높은 세율 적용하고 있죠, 지금. 10%, 15%, 20%. 예, 요게 바로 누진세가 되는 겁니다. 자, 비례세. 비례세는 이제 과세 표준과 무관하게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우리 아까 껌 사 먹을 때 부가가치세 냈잖아요. 부가가치세 세율이 뭐 바뀌진 않죠. 뭐 예를 들어서 10%가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지 어떤 과세 표준에 따라서 이 세율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비례세에 해당하게 되겠죠. 자, 다음 뭐가 있을까요? 조세와 그 역할. 자, 직접세, 간접세, 누진세, 비례세. 우리 좀 전에 앞에서 알아봤죠? 자, 직접세도 알아봤고, 간접세도 알아봤고, 네, 누진세, 비례세 다 봤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세, 자, 소득세나 재산세가 이에 해당된다. 자,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그런 세금이었죠. 간접세에 비해 조세 저항이 강하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직접 갖다 내니까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느낌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좀 많이 내는 것 같다. 정부에서 내 월급 다 가져간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나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뭐냐면 아시죠? 예, 조세 저항이 강하다. 예, 세금을 올릴 때 사람들이 반발하는 정도가 심하다. 예, 그 얘기죠. 자, 누진세 형태가 많으므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돈 많은 사람한테 좀 많이 걷어서 좀 없는 사람들 나눠주고 이러면 좋겠죠. 그리고 좀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금을 조금만 내도 되니까 예,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거죠.
간접세 한번 보죠. 소비세, 교육세 뭐 이런 것들, 소비 지출에 부과하는 세금. 소비 지출에 부과하는 세금. 우리 아까 껌 사 먹을 때 냈던 그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죠. 직접세에 비해 조세 저항이 약하다. 그래서 내가 껌 사 먹을 때 1,000원을 줬던 거는 그 내가 인식하기에 거기에 100원이 내가 그 1,000원 중에 부가가치세가 100원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껌값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지 이제 내가 직접 내는 세금이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죠. 아니,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껌을 사 먹을 때마다 뭐 이럴 때마다 막 그걸 피부로 막 느끼고 그러기는 직접세에 비해서는 그런 것이 좀 약하다. 그래서 조세 저항이 약한 거죠. 정부가 세금을 좀 더 쉽게 많이 거두려면은 간접세를 올리는 게 자기들은 편하겠죠. 조세 저항이 약하니까 사람들이 간접세 올리면 직접세 올릴 때보다 좀 반발을 덜 하니까 간접세 올리는 게 그 행정가들 입장에서는 편하다. 자, 일반적으로 비례세가 적용되어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가 일어난다. 이 얘기는 여기서 다시 하죠. 비례세 밑에 소득의 분배를 악화시킨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자, 누진세,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자,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도 많이 내니까 재분배 효과가 있죠. 일반적으로 직접세가 이에 해당하죠. 소득세, 재산세 이런 것들. 자, 비례세. 일반적으로 어디까지나 일반적으로입니다. 간접세가 이에 해당하죠. 간접세. 요거. 자, 저소득자에게 고소득자와 비교하여 소득 대비 더 높은 비율의 세액을 적용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소득 분배를 악화시킨다. 자, 행정가들 입장에서는 간접세, 비례세죠. 일반적으로 비례세. 간접세를 올리는 게 자기들은 편하다. 사람들 반발도 적고, 그렇지만 소득의 분배를 악화시킨다. 자, 편한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비례세가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는지 한번 보죠. 자, 한 달에 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이 있고 A는 한 달 소득이 100만 원이에요. 자, 근데 B는 한 달 소득이 1,000만 원이에요. 자, 이 사람 둘 다 10만 원짜리 물건을 샀다고 칩시다. 10만 원짜리 물건을. 근데 A는 10만 원짜리 물건 사가지고 부가가치세 얼마 냈어요? 10,000원 냈죠? 10%라고 할 때. 그리고 B도 10만 원짜리 물건 사가지고 10,000원 냈죠? 그러면은 얘는 자, 그 물건을 삼으로 인해서 소득의 1%를 세금으로 지불한 겁니다. 자, B 같은 경우에는 0.1%를 0.1%의 세금을 지불했죠. 그 10만 원짜리 물건을 삼으로써. 자, 이 얘기죠. 자, 소득 대비 더 높은 비율의 세액을 적용하는 것이다. 자, 저소득자에게 여기 소득 대비 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례세 자꾸 올리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좋지 않고 저소득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정책이다. 자, 여러분들이 공무원 돼서 높은 사람 되면 이런 짓은 하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네. 자, 정부의 실패. 자, 이것도 여러분 정부에서 일하면서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자, 정부의 실패 이유 동기부여 이해 당사자가 아니죠. 정부는 내 일 아니다 이 얘기죠. 우리 지금까지 뭐 외부 효과 이런 거 살펴보면서 정부가 완벽한 역할을 한다고 가정을 했었죠. 정부가 그 외부 효과의 크기를 잘 계산을 해서 그것을 시장의 내부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뭐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세금을 인상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정부가 정부가 측정을 정확하게 해서 그거를 이제 내부화 시키는 거죠. 시장 내부로.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최적화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열심히 안 할 유인이 있다는 거죠. 이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열심히 하지 않는다. 동기부여가 약하다. 그 얘기죠. 자, 시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시장에 적용하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죠. 자, 여러분들도 공무원 되겠지만 아무래도 좀 공무원들이 느리죠. 조직이 딱딱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의 변화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대처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얘기죠. 자, 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정부는 특정 이익 집단의 압력. 자, 국회의원들이 자기네 지역구 예산 많이 따려고 아둥바둥 싸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최적의 결과가 되는지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당선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정치 때문에 정부의 실패할 수 있다. 사리사욕, 관료 집단의 이익을 경제 전체 이익보다 우선할 수 있다. 내가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뇌물을 받아먹는다든지 이런 일이 되겠죠. 이런 것 때문에 정부의 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의도와 명분은 좋아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 경제학자들, 대부분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커지는 걸 좋아하지 않죠. 시장을 좀 더 신뢰하니까. 요거는 사담이고요.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연습 문제 한번 보죠. 연습 문제가 몇 페이지인가요? 자, 챕터 4의 연습 문제 1번 한번 볼게요. 읽어보죠. 자동차는 교통체증과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와 운행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 무슨 얘기죠?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소비에서의 외부 불경제 얘기죠. 외부 불경제 얘기입니다. 소비에서의 외부 불경제. 왜냐하면 자동차를 소비를 함으로써 환경 오염이 유발이 되니까 이것은 소비에서의 외부 불경제죠. 자, 각국 정부의 인식을 바르게 서술한 것은 자동차는 공공재이다. 동떨어진 얘기죠. 자동차는 공공재가 되려면은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어야 되는데 자동차는 그렇지가 않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니다. 자동차는 외부 불경제를 유발한다. 맞죠? 소비에서의 외부 불경제. 시장 기능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각국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와 운행을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했다는 얘기는 시장 기능에 의해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사적 효용이 사회적 효용보다 크다. 맞죠? 사회적 효용이 사적 효용이 사회적 효용보다 크죠. 우리 아까 담배 예에서 살펴봤듯이 사적 효용이 사회적 효용보다 크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철저히 통제를 해서 사적 효용과 사회적 효용을 좀 이렇게 똑같게 맞춰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죠. 자, A하고 B하고 C가 있어요. 볼까요? A 한번 보죠. A국 정부는 모든 국민들에게 무료로 경제학 교육을 공중파 방송을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 자, A는 뭘까요? 우리 그 공공재와 사적 재화 그리고 공유자원에 대해서 배웠죠. 자, 여기 보면은 공중파 방송을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죠. 자,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제공을 하는 경우는 내가 경제학 수업을 정부가 제공하는 경제학 수업을 받는다고 해서 내 친구나 혹은 옆집 사는 사람이 경제학 수업을 못 받게 되지는 않죠. 공중파를 통해서 보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합성이 없다. 이 경우에는 무료라는 것은 이제 배제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제성하고 경합성이 없는 것은 공공재였죠.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공공재죠, 공공재. A는 공공재죠. 자, 공공재 우리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과소 생산된다 그랬죠. 그리고 비배제성, 공공재의 경우에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자, 모두 있죠. 둘 다 맞다. B를 한번 볼까요? B. 정체가 심한 고속도로는 무료이다. 자, 이게 공공재라고 하는데요. 자, 정체가 심하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경합성이 있다는 얘기죠. 무료라는 거는 배제성이 없다는 얘기.
예, 그래서 공공재가 되려면 경합성도 없고 배제성도 없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경합성은 존재하고 배제성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C. C 한번 보죠. 교통 정체가 없는 고속도로는 유료이다. 자, 유료라는 거 배제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C는 배제성을 갖는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다음으로 3번 문제 보죠. 한번 읽어볼게요. 정부는 외부 경제를 발생시키는 경제 주체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고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경제 주체에 대해서는 세금이나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실행한다. 이거 뭐 우리 지금까지 4장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자, 가랑 나의 내용을 한번 보죠. 가, 흡연은 본인의 건강뿐 아니라 주위 비흡연자들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자, 소비의 외부 불경제 얘기죠. 나, 기초과학연구는 각종 산업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여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요거는 이제 생산에서의 외부 경제.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죠. 자, 다음 가와 나 사례에 대해 정부가 아래 정책을 시행할 때 예상되는 결과를 보기 위해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요 정책을 이제 요 두 가지 상황에 적용을 하는 거죠. 자, 흡연은 자, 외부 불경제니까 이거 흡연을 감소시키는 그런 정책을 실행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수요 감소가 되겠죠. 자, 기초과학연구. 자, 생산에서의 외부 경제죠. 이런 경우에는 자, 공급을 늘리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자, 공급을 늘린다. 자, 기초과학 연구는 이제 다른 분야, 여러 분야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으므로 이런 거는 장려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기초과학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정책을 쓰겠죠.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고, 이것은 사람들 담배 못 피게 해야 되겠다. 자, 수요가 감소된다. 이걸 한번 찾아볼까요? 자, 가의 경우에는 수요의 감소고, 나의 경우에는 자, 공급의 증가. 예,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4번 문제. 자, 4번 문제도 그렇고, 3번 문제도 그렇고, 실제 공무원 구급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자, 이거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죠? 그대로 문제로 한번 다시 만들어 봤어요. 자, 공급자가 다수인가? 예, 아니요로 나눠져 있고, 공급자가 1인인가? 예, 아니요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여기가 아니오고, 교과서에 보면은 여기가 아니오고 여기가 예라고 나와 있죠. 예. 제가 PPT 만들면서 조금 실수를 했네요. 자, 한번 보죠. 공급자가 다수인가? 아니요. 그럼 공급자가 1인인가? 예. 그럼 공급자가 1인인 시장은 뭐죠? 독점 시장이죠. 자, 공급자가 다수가 아닌데 공급자 1인이 아니면 뭐 한 두세 명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뭘까요? 과점 시장이죠. 자, C. 공급자가 다수이고 상품이 동질적인가? 완전 경쟁 시장 얘기죠. 완전 경쟁 시장 얘기입니다. 자, 공급자가 다수인데 상품이 동질적이지 않다.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죠. 이걸 뭐였죠? 이건 독점적 경쟁 시장이었죠. 독점적 경쟁 시장. 예. 그래서 요거 4개를 시장을 구분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보기 한번 볼게요. 1번. A 시장에서는 담합이나 카르텔이 형성된다. 아니죠. 담합이나 카르텔은 과점 시장에서 형성되는 거죠. 자, 2번. B 시장에서는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B 시장은 과점 시장이죠. 대체제가 존재를 하겠죠. 예. 공급자가 하나면은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겠지만 공급자가 과점 시장 같은 경우에는 2인 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체제가 존재를 하죠. 자, 3번. C 시장에서는 개별 공급자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완전 경쟁 시장. 개별 공급자, 개별 소비자
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죠. 그리고 4번. B 시장보다 C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이 더 효율적이다. 우리 4개 시장 중에 자원 배분이 가장 효율적인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었죠. 예. 우리 독점 시장, 과점 시장에서 그 소비자 잉여 그리고 공급자 잉여 이런 거 측정하면서 사회적 그 후생이 어떻게 손실이 나는지 우리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하고 비교를 하면서 그걸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사회적 후생이 가장 최대가 되기 때문에 얘가 가장 효율적인 시장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세금에 관한 문제예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죠. 자, A국은 모든 국민들에게 일괄적으로 20%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A국은 경기 침체로 인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어 줌으로써 경기를 부양하고자 한다. 세제 개편을 앞두고 가의 세율 조정안과 나의 세율 조정안이 제시되었다. 두 세제 세율 조정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게 무슨 세금이죠? 네, 문제에서 여기 소득세라 그랬죠? 자, 문제에서 소득세라 그랬습니다. 소득세 뭐였죠? 직접세였죠? 직접세.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이제 비례세, 직접세인 동시에 그 누진세가 되죠. 누진세. 소득 구간이 그 과세 표준 구간이 올라감에 따라서 세금을 더 내는 그런 누진세가 되죠. 자, 그래서 이거 보면은 가 같은 경우에는 과세 표준이 올라가면서 자, 세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는 누진세가 되죠. 나는 과세 표준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자, 세율이 똑같죠. 지금 비례세죠. 비례세가 되는 겁니다. 이거에 관한 문제죠. 자, 보기를 한번 볼까요? 1번. 가를 실행하면 나의 경우보다 조세 전가 현상이 심해진다. 자, 조세 전가 현상이 심해진다. 그 조세 전가 현상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편의점에서 껌 사는 예를 좀 아까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람은 난데 편의점 주인이 그 세금을 내가 낸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다 갖다 내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조세 전가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세금을 부담했지만 편의점 주인이 그것을 갖다가 냈다. 예, 그때 조세 전가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가를 실행하면 나의 경우보다 조세 전가 현상이 심해진다. 자, 조세 전가는 그 간접세의 경우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든 나든 이것은 직접세이기 때문에 조세 전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가는 틀린 거죠. 자, 두 번째. 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가를 선택하는 경우보다 조세 저항이 작다. 조세 저항 얘기죠. 우리 앞에서 봤을 때 직접세하고 간접세하고 조세 저항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배웠죠. 그래서 직접세 같은 경우에는 조세 저항이 강하고 간접세 같은 경우에는 조세 저항이 약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거는 똑같은 세금에 대해서 어떤 그 세율 조정안을 적용할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세금은 뭐냐? 소득세다. 예. 소득세는 직접세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것이 조세 저항이 강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예,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간접세하고 비교했으면 간접세가 조세 저항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죠. 자, 3번. 나를 실행할 때 소득이 3천만 원 미만인 국민의 경우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는 최소 450만 원이다. 자, 나를 실행할 때 최소 450만 원이 아니죠. 최대 450만 원이죠. 자, 소득이 3천만 원 되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세금을 450만 원을 내게 되겠죠. 여기 있는 사람은 450만 원보다 적은 세금을 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450만 원이 아닌 거죠. 예. 그리고 4번. 소득이 3천만 원인 사람은 가의 경우와 나의 경우와 똑같은 금액의 소득세를 부담한다. 자, 맞는 얘기입니다. 자, 똑같이 15%를 부담하게 되겠죠. 예. 시 문제 5번까지 그래서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은 챕터 5, 자, 국제무역과 환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